저는 평생 모은 재산이 담긴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잘 지키고 있겠다고 맹세한 금고는 이리저리 뚫리고 거칠게 열려고 했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이게 대체 뭐니, 은하야? 내가 내 금고를 잘 맡아두겠다고 하더니 이게 내 약속의 결과인 거니? 며느리 은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저를 똑바로 노려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게 누가 저한테 금고를 통째로 맡기랬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 사연은 일산에서 사연을 보내신 한정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죄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잘못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를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간 약관의 나이를 지났을 때 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공장에는 저보다 7살 많은 오빠가 한 명 있었죠. 정혜야, 너 오늘도 아침밥 안 먹고 왔니? 어쩌려고 그래? 그 오빠는 참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었죠. 제가 아침밥을 안 먹고 오면 항상 챙겨주고 걱정해줬으니까요. 그게 저희 집에 동생들 밥 챙겨주다 보면 저까지 먹을 시간은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 먹을 시간이 없네요. 동생이 있어? 부모님은?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엄마처럼 키우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 정혜가 이렇게 성숙한 거였구나. 돈도 네가 다 벌어서 생계를 해결하는 거고. 네, 어쩔 수 없이요. 당시 저는 제 밑으로 둘이나 있는 남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다른 아가씨들은 다들 친구들을 만나거나 자유연애를 하며 즐겁게 살았지만 저는 그럴 여유도 여력도 없었죠.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빠가 저에게 흑심을 품기 전까지는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함으로 저에게 다가오던 7살 많은 공장 오빠는 점차 저를 여자로 대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만 자라서 일 말고는 제대로 된 취미도 취향도 없었지만 그 오빠는 스포츠는 물론이고 문화, 예술에 관한 지식이 해박했거든요. 특히나 LP판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어요. 무엇보다 나도 그 오빠도 둘 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냥 남들처럼 연애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 그건 저만의 착각이라는 게 금세 드러나더군요. 오빠,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임신? 정혜 네가 내 아이를? 당시만 해도 혼전 임신이 지금처럼 흔한 일이 아니어서 정말 저는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어요. 그나마도 원래는 임신한 줄도 몰랐어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줄 엄마도 언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빠에게 말하면, 항상 나를 챙겨주고 걱정해주던 오빠에게 말하면 무언가 해결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야, 나 결혼했어. 애도 있는 유부남이라고? 네? 오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럼 지금껏 애도 있는 사람이 저랑 그렇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저는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없이 힘겹게 자란 인생. 가진 것 없는 남자라도 그냥 성실하면 됐다 싶어서. 그래서 몸도 마음도 모두 다 주었던 것인데 정작 저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배신감에 떠는 저에게 오빠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하더군요. 정혜야, 너 도대체 애가 왜 이리 꽉 막힌 거니? 결혼한 남자라고 자유롭게 연애하지 말란 법이 있어?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거참! 정혜, 너는 그렇게 꽉 막힌 게 문제라니까? 물론 그게 귀여워서 그간 데리고 논 거긴 하지만 말이야. 여하간 나는 이혼도 이 공장에서 그만둘 생각도 없다. 네? 오빠. 그럼 저더러 어쩌라는 건데요? 어쩌긴?
어차피 일은 저질러져 버렸고, 너의 배는 매일 같이 불러올 거고, 그러면 너랑 나랑 사귀는 걸 알고 있던 공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군댈 텐데, 둘 중에 한 명은 나가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은 임신한 저더러 공장에서 나가라는 소리였어요. 부모도 없이 어린 동생들을 키우던 저에게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제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못 나가요. 못 나간다고요. 만약 제가 공장에서 나가면 제 동생들은요? 그 아이들 생계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상판떼기 한 번 본 적 없는 고아 새끼들 미래는 나도 모르겠고, 무튼 난 말했다. 분명히 말했으니 그걸 따르지 않아서 이후에 네가 겪게 될 어려움은 알아서 잘 감당하는 거고. 그 망할 쓰레기 자식은 그렇게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슬퍼서 누군가에게 기대어 울고 싶은데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집 앞 누군가 오줌을 갈긴 차가운 담벼락뿐이라는 현실이, 그게 너무나도 슬프더군요. 그나마 집으로 돌아가니 누나 왔다. 누나 배고파. 어린 동생들은 저에게 배고프다며 칭얼대기 바빴고, 저는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밥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누나,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누나, 옷에 묻은 얼룩 좀 닦아줘.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지친 몸을 쉴 새도 없이 동생들 밥을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동생들이 잠자리에 들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방구석을 차지한 후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오빠가 말한 대로 공장을 그만두면 당장 저는 물론이고 어린 동생 둘에게 먹일 밥값도 없는 실정이었어요. 이대로는 못 그만둬. 그만둬선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다음 날도 다시 출근했습니다. 제가 출근한 것을 본 그 오빠가 저를 보자마자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 뛰어오더군요. 뭐야, 어제 그만두기로 했잖아. 도대체 여긴 왜 온 건데? 그건 오빠 혼자 멋대로 정한 거였죠. 제가 왜 그만둬야 하는데요? 제가 공장을 그만두면 우리 식구는 다 굶어 죽을 거라고요. 제 말에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래, 정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알겠어. 그렇담 내 선택이 얼마나 멍청한 거였는지 깨닫게 해줄게. 저는 마음대로 하라며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처음 일주일 동안은 평소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었죠.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항상 저를 챙겨주던 오빠가 저를 하찮게 보며 무시한다는 것 정도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공장 월급날이었죠. 여느 때처럼 출근을 했는데 저를 본 공장 사람들이 하나 둘씩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평소에 저랑 밝게 인사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응. 그래.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들, 아저씨들 모두 마찬가지로 저를 피하더군요.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걸 따져 묻기에는 분위기상 힘들었고 일단 무시하고 평소처럼 일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 귀에 다 들리도록 이전부터 저를 싫어하던 언니 몇이 저를 두고 말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쟤 임신했다며? 하여간 맨날 여기저기 웃음 흘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어디 술집 여자처럼 몸 굴리더니?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랑 눈이 마주치고 나니까 그 언니들은 움찔하더니 자기들 일을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상황 파악이 되었죠. 아, 그 오빠가 했던 말이 이거였구나. 자기 말대로 공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더니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날 쫓아낼 생각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니 화도 났지만 동시에 든 건 두려움이었어요.
그 오빠는 남자애, 저보다 힘도 세고 이 공장에 아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특유의 친화력으로 공장장하고도 좋은 사이였죠. 그래서 공장 사람들도 저에게 무엇 하나 묻지 않고 바로 그 오빠의 말을 믿었던 거고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던 찰나 그 오빠가 저에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내가 말했지. 내 경고를 무시하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무서웠어요. 저보다 여러모로 힘이 더 센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요. 그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하더군요. 그러게. 내가 좋게 말할 때 나갔으면 소문도 안 퍼지고 좋았잖아.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자, 이제라도 기회 줄 때 썩 나가. 그렇지 않으면 더 험한 꼴을 보게 해줄 테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만히 그 오빠의 얼굴을 마주 보았죠. 그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공장 출구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언니, 오빠로 불렀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상황을 방관하며 저를 바라만 보더군요. 정혜야. 마지막 월급은 받아가야지. 오빠의 마지막 말에 저는 우뚝 멈추어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이죽거리는 그 오빠의 손에는 공장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갈색 월급 봉투가 들려 있더군요. 저는 다시 돌아가 그걸 받아가며 말했죠. 먹여 살려야 하는 아이가 2명. 아니, 이제는 3명이 된 여자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뭐? 뭐라는 거야? 오빠의 물음 뒤로 저는 다시 대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공장 근처에서 텅 빈 플라스틱 기름통 하나를 주워 들고 그 안을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오빠는 자기 부인과 떨어져 공장 근처 허름한 자취방에 살고 있었어요. 사귈 때는 몰랐는데 주말에 한 번씩 만난다는 친구가 바로 자기 아내였나 봐요. 해서 저는 기름통을 들고 그 오빠가 자취방에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늦은 밤, 그 오빠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오더군요. 월급날이라 또 진탕 술을 마신 게 분명했어요. 품에는 갈색 봉투에 담긴 월급이 들려 있었고요. 자기 자취방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그 오빠는 놀란 듯 잠시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저를 만만히 보고 다가오려고 했어요. 뭐야, 우리 예쁜 정혜 아니야? 여긴 또 왜 온 거야? 혹시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이 오빠랑 진하게 하룻밤 보내려고 온 거야? 지난 밤이라 웃기지도 않는 소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기름통에 담긴 물을 그 오빠 자취방 문과 바닥에 콸콸 부었어요. 뭐야, 뭘 붓는 거야? 야, 잠깐. 그거 설마 기름통? 제가 기름을 붓는다고 생각한 오빠가 당황해서 다가와 말리려고 하더군요. 저는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켜보였어요. 그러자 제가 부은 게 기름이라고 생각한 그 인간은 당황해서 뒤로 나자빠지더군요. 정혜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너 때문에 인생도 망하고 공장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는데. 저는 바락 소리를 지르고 기름으로 위장한 물에 라이터를 던질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그 인간 쓰레기는 저를 향해 애걸하듯 말하더군요. 아, 알았으니까. 제발 그만해. 그 집 안에는 아직 쓰지도 못한 현금이랑 내 LP판들이 있다고. 이 와중에 내가 불에 타 죽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LP판 걱정이나 하고 있다니. 도대체 어쩌다 나는 저런 쓰레기랑 사귀게 된 걸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오빠의 품에 담긴 월급 봉투가 보였죠. 그 봉투 내놔. 뭐? 야, 정혜야. 그러지는 말자. 이거 없으면 나랑 우리 와이프는. 뭐, 와이프? 그럼 나는? 너는 나 공장에서 쫓아내면서 내 신세는 생각해봤어? 제가 악을 지를 때마다 라이터의 불이 사납게 일렁였습니다. 그걸 본 오빠가 기세에 눌린 건지
저에게 봉투를 건네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그 오빠의 곁을 지나 어둠으로 내달렸어요. 기름도 안 담긴 가짜 기름통으로. 그 오빠를 더 이상 속일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래도 한때 소중했던 인연을 이런 식으로 찢어발겨야만 하는 현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달린 지 얼마 안 되어 뒤에서 고함이 들려오더라고요. 야, 한정혜. 이 잡것이 가짜 기름으로 날 속여? 어쩐지 냄새가 안 나더라니. 자기가 술에 취해 기름인지 물인지 구분 못한 죄는 생각 못하고 저를 향해 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동생들이 제가 왔다며 반겨주었지만 그러는 저희 가슴은 방금 저지른 일로 인해 쿵쿵대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살면서 그런 일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누군가를 협박해 본 적도 하다못해 겁을 줘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 그냥 동생들의 생계 때문에 머리가 반쯤 돌았던 것 같아요. 집에 경찰이 오면 어쩌지? 내가 만약 감옥에 간다면 우리 동생들은 누가 돌보고 뒤늦게서야 후회가 되더군요.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겁이 나서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혹여나 경찰이 올까 봐요. 하지만 결국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쓰레기 오빠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임신까지 시켜놓고 공장에서 내쫓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경찰들에게 말하면 역으로 두들겨 맞았으면 맞았지 결코 좋은 이야기는 못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해주지? 감옥에 갈 두려움이 사라지자 든 생각은 무관심에 대한 서운함이었어요. 그래도 그간 공장 사람들과 잘 지내며 나쁘지 않은 인간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까 아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너무 앞날이 막막해서 그나마 공장에서 친하던 언니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그 언니도 딱히 뭐라고 도움은 주지 못한다고 거절을 하면서 딱 한마디를 하더군요. 어이구, 그러니까 여자가 돼서 몸 좀 조심하지 그랬어. 여자가 돼서 몸 좀 조심하지 그랬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억울했어요. 공장에서 쫓겨날 때도 들지 않았던 울분이 그때 들더군요. 아니,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나도 그 쓰레기 오빠도 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고 그 오빠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는 건가요?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남자에게는 관대하고 여자에게는 엄격한 건지 납득이 되질 않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가난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어 다가오니 정말 두렵더군요. 어떻게든 직업을 구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어서 직업에 제한이 많았어요. 식당에서는 일이 고되니 애 놓고 나서 오라고 단박에 거절당했고 교습소나 학원 같은 건 배운 게 없으니 애초에 얼씬도 하지 못했죠. 결국 몰리다 몰려 선택한 것은 파출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여자라는 게 남편이 있으면 한없이 배려받고 존중받는 거지만 미혼모 임신녀의 가치는 그때 당시 사회에서 환양년이랑 비슷한 대우였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때 당시 저를 거부하며 위아래로 훑어보던 사람들의 눈빛을 잊지 못해요. 마치 더러운 창녀라도 보듯이 인상을 찌푸리던 할머니, 변태 같은 웃음을 지으며 아깝다는 듯 혀를 차던 아저씨. 그런 저의 속도 모르며 동생들은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새 옷을 사달라고 보챘으며 저는 그런 와중에 궁지에 몰릴수록 점점 더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더군요. 그냥 죽어버릴까? 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인가?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거지? 조실부모 신세에 동생까지 떠맡은 주제에 자유연애를 꿈꿔서? 어느 날 밤, 저는 조망만 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틈으로 보이는 보름달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집이 반지하라 유일하게 달을 볼 수 있는 곳이 화장실 창뿐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남들 다 아는 거 그냥 맛 한 번 봤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과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세상의 밑바닥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순간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쓰러지고 싶어도 쓰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찍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인근 동네의 부잣집. 제가 마지막으로 점 찍어 놓은 곳이었죠. 애초에 거기를 알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였어요. 다른 곳 파출부 면접을 퇴짜 맞고 나가는 길에 그 집 사모님이 저처럼 어떤 여자를 퇴짜 놓는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고상한 아가씨 같은 여자를 돌려보내고 나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소개로 만나는 거라. 나름대로 좋은 사람들을 보내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이상한 여자들이 꼬이네. 그냥 신문에 공고를 올리든지 해야지. 원. 사실 그 여자분이 사모님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흔히 생각하는 부잣집 마나님치고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고용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 가능성도 희박한 집에 그것도 제대로 된 공고도 붙이지 않고 소개로만 사람을 받는 곳에 무작정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때 당시 저는 절박했어요. 답이 없었거든요. 흔히 막장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막장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정말 딱 동생들하고 밥 한 술씩 먹고 죽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그 집에 벨을 눌렀죠.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걸 들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보인 것은 앞치마를 두른 아줌마더군요. 누가 봐도 사모님의 얼굴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파출부의 인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죠. 누구세요? 저의 말에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어이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전 여기 파출부예요. 아니, 그런데 남의 집배를 눌러놓고 누구세요라니? 그쪽은 누군데요? 파출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입을 오므릴 뿐이었어요. 속으로는 댁이 지금 하고 있는 파출 일을 하고 싶어 하던 사람인데요. 라는 말을 삼켰답니다. 그런데 그때 안에서 우아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무슨 일인데 그래? 나이가 많아봤자 저보다 서너 살 정도 많을 것 같은 인상에 과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귀티가 나는 인상과 옷차림. 지난번에 보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딱 봐도 저 사람이 여기 주인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었죠. 파출부가 그분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말하더군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배를 눌러놓고는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와서. 배를? 둘이 의아하게 저를 쳐다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적을 말했습니다. 그게 원래는 여기서 파출부를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구하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실례했습니다. 고개를 꾸벅 숙이는데 불러온 배가 복부를 압박하더군요. 그걸 느끼면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낙담했는지 몰라요. 아, 이 집만큼은 되길 바랐는데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정말 굶어야 하는데 어쩌지. 절망의 늪으로 빠지려던 저를 구해준 건 사모님의 한마디였어요. 배도 나온 사람이 파출부를?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와요. 사모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잠시 주저하다가 이내 안으로 얼른 따라 들어갔어요. 제 앞에 놓여진 찻잔은 난생 처음 보았지만 딱 봐도 비싸다는 것 정도는 느껴지더군요. 집안의 가구 하나도 허투루 배치한 것 같지가 않았고요. 사모님이 제 앞에서 차를 호로 마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말해봐요. 네? 그쪽 사연 말이에요. 사실 내 입장에서는 이미 파출부도 구했겠다. 굳이 아가씨를, 아니 임신했으니 애 엄마라고 해야 하나? 그러기엔 얼굴이 너무 앳돼 보여서. 여하간 그쪽을 우리 집에 데려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호기심이 동해서 들어오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말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배까지 불러온 몸으로 파출부를 해야 하는 건지. 아, 그게 저는 짧은 망설임 끝에 어차피 일이 된 거 모두 솔직히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기는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친구도 마땅히 없어서 어디 제대로 하소연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깨닫고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은 바로 사모님이었어요. 그런 일이? 아니, 뭐 그런 똥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어요? 사모님은 고맙게도 저보다 더 화를 내주더라고요. 발까지 동동 구르면서요. 오늘 처음 대화한 사이인데 마치 자기 일처럼 화를 내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고맙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현실 파악이 빠른 사람이었기에 그런 사모님이 화를 내고 나를 이곳에 불러와 차까지 대접해주는 이유는 그저 하나의 여흥, 지루하던 오후를 달랠 하나의 유흥거리로 삼았다는 것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런 대궐 같은 집에 들어와 봤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려던 때에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모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말했다시피 파출부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채웠어요. 그렇다고 저분을 당장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그 대신 우리 아이들 놀이 선생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놀이 선생이요? 네, 놀이 선생. 그냥 5살짜리 쌍둥이 남자애 둘이니까 노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말로는 남동생 둘을 키우는 중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됐네요. 자, 그럼 우리 악수해요. 사모님이 싱긋 웃으며 제게 악수를 권하더군요. 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멍하니 내밀어진 손을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가볍게 눈치를 줬던 게 기억나요. 뭐 해요? 내 팔 계속 이렇게 외롭게 둘 거예요? 아, 아니요. 저는 하늘에서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내려온 것처럼 그분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았고 지금 돌이켜봐도 그날 제가 잡은 건 단순한 손이 아니라 구원의 동아줄이 맞았습니다. 그 사모님은 저보다 불과 2살이 많았지만 그분을 통해 제가 배운 사회 경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대하는 법, 여자로서 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사모님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 명사들을 집에 초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도 그때마다 곁에서 어쩌다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규성이 엄마도 같이 들어. 이분 말씀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 저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규성이 엄마. 살면서 처음으로 산부인과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사모님 덕분이었죠.
산부인과를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출산을 코앞에 둔 사람이? 그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아니, 여자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돈을 말하고 있어. 저는 혼나면서 끌려가듯 사모님과 함께 산부인과에 다녔고, 덕분에 무사히 아들 규성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 이름도 사모님이 지어주신 거였죠. 보세요, 아들이에요. 그러네. 아빠 씨가 좀 못나기는 했지만.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씩씩하고 똘똘하게 생겼네. 저, 사모님, 축하해주는 중에 죄송한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을 하려고? 애 기저귀 값이랑 분유 값은 걱정하지 마. 그 정도는 내가 대신 내어줄 테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직 아이 이름을 정하지 못했거든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 같아서 사모님께서 하나 지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를. 사모님은 부끄러운 듯 흔치 않게 얼굴을 살짝 붉히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라. 그럼 규성이는 어때? 별 규자에다가 이룰 성을 써서 말이야. 밝게 빛나는 사람. 너무 좋아요. 사모님 말씀대로 규성이로 할게요. 그래? 내가 지어준 이름이 그렇게나 좋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모님이 아이처럼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사모님과의 인연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규성 엄마. 나 이번에 이혼하게 됐어. 저는 사모님의 말에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예상 가능한 일이었죠. 남편분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았고, 그나마 집에 들어와도 사모님과 심하게 싸우기만 했거든요. 그 와중에 여자는 또 어찌나 밝히는지. 파출부로 들어왔던 아줌마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저한테까지 그 짧은 순간에 추근덕대더군요. 저는 당연히 개인적으로도 사모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도 그런 남편분의 접근을 딱 잘라 거부했지만,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저 같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오히려 그런 관심을 즐기다가 쓰고 난 장난감처럼 버려지기도 했죠. 아마 그래서 사모님이 저를 더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튼 간에 사모님의 이혼 사실을 직접 들었을 때 저는 불안감이 무척 컸어요. 이런 말 하면 웃기지만 평생 저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든든한 언니를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실제로 사모님이 그만큼 저를 살갑게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저의 물음에 사모님은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왜? 나 따라오려고? 미안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 나 아예 미국으로 갈 거거든. 미국, 아메리칸 드림. 사모님의 말에 순간 TV에서나 보던 자유의 여신상 곁에 선 사모님의 찬란한 모습이 떠올랐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런 사모님 곁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은 상상조차 되지를 않더군요. 슬프게도 전 현실 파악이 빠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다가오시더군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인간하고 이혼 결정이 되고 나니까 아이들 다음으로 생각난 게 규성 엄마, 자기더라고. 나름 사람한테 정 안 주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규성 엄마한테는 정이 갔나 봐. 농을 던지시던 그분이 제 손에 쥐어준 건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돈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그걸 바로 사양하려 했지만 사모님이 진지한 얼굴로 다시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사모님. 전 이 돈 못 받아요. 지금까지 저랑 규성이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요? 못 받긴? 그냥 내가 주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해. 규성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규성 엄마는 단순한 아이들 보육교사 그 이상이었으니까. 이걸로 나가서 가게를 차리든 뭘 하든 해서 규성이랑 잘 살아? 사모님.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사모님이 제 가슴팍에 봉투를 맡기고는 자유롭게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해요. 어차피 그 인간한테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아서 돈이 썩어나는 판이야. 2번 다시 한국에 돌아올 생각도 없고. 그러니 나한테도 이 정도 즐거움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사모님과 저는 다소 특별한 방법으로 작별 인사를 마쳤습니다. 다시 저를 보호하던 그늘에서 나와 세상에 섰지만 저는 더 이상 공장에서 쫓겨나 한치 앞이 깜깜하던 미혼모가 아니었어요. 어렸던 동생들도 이제는 각각 중고등학생이었고 제 아들 규성이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무엇보다 사모님 곁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 덕분에 세상을 보는 식견이 성장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중고차 판매업이었어요. 여자가? 아이, 나 참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가 무슨 중고차를 판다고? 하루에 거의 서너 번씩 듣던 이야기였지만 저는 오히려 그걸 이점으로 삼아서 차량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주부들이나 여자들 특유의 세심함을 강점으로 적극적인 판매를 성공시켰죠. 나중에는 제 밑에 남자 부하 직원만 10명을 둘 정도로 꽤나 성공한 사업이었습니다. 한번 물꼬를 터뜨리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게 되었고 덕분에 남동생들 장가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후에 규성이 대학 갈 때 자금도 문제없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환경이 변한 만큼 저도 많이 변하게 되더군요. 외모도 목소리도 모두 다요. 규성이가 결혼할 때쯤에는 스파 사업을 크게 벌였어요. 그때가 한참 스파, 사우나 붐이 있을 때라서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쏠쏠했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사람 간의 계층은 넘어서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체감했던 건 규성이를 결혼시키면서였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양반 집안입니다. 상견례에서 사돈이 제 얼굴을 보고 한 첫 마디였죠. 양반 집안이요. 사돈의 말에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자기네가 대대로 양반이라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여하간 그분은 자기네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일제시대 때는 면서기를 지냈고 50 때는 차지철 직속 라인에다가 온 집안에 약사, 의사가 즐비합니다. 아, 그래요. 어쩐지 우리 며느리가 될 은하가 머리가 명석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죠. 요즘 여자아이가 서울대를 그것도 국문학과 나오는 게 어디 쉽습니까? 며느리 은하는 서울대 국문학과 출신이었어요. 우리 아들 규성이와는 주점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규성이가 번호를 물어봐서 서로 연이 닿았다고요. 대대로 양반 집안의 가족 구성원 모두 지식인, 심지어 딸은 서울대.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 집이었지만 글쎄요.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에 사돈네 집안은 그저 빚으로 허덕이는 주제에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 면석이었다는 건 친일 성향 집안이었다는 소리고 정치인 라인 이야기는 들어보니 어디 끈아풀 핫발이었으니 집안이 지금 저 정도일 테고 무엇보다 약사, 의사 그런 이야기는 거의 다 돌아가신 사부인네 집안 이야기였거든요. 제 앞에서 한껏 으스대는 사돈은 정작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냥 대학교 졸업생이었어요.
그나마 좋게 봐줄 만한 점이 있다면 옛날 사람인 걸 감안하고서라도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 하지만 그 이후로 쭉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사부인이 지금껏 생계를 유지하다가 몇 해 전 쓰러져 돌아가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제 앞에서 제 속도 모르고 떠드는 떠벌이 사돈을 보면서 혀를 찼어요. 이런 인간이 내 남편이었으면 나라도 쓰러져 죽는 걸 택하겠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규성이도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은 아니었고 저도 어찌되었건 남편도 없는 데다가 마찬가지로 배움의 끈은 짧았기에 어쩔 수 없이 숙이고 들어가는 결혼이 되더라고요.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에 집을 해와야 한다. 뭐를 해와야 한다. 요구하는 건 또 어찌나 많은지. 예물 준비를 하다가 몇 번을 뒤엎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나 규성이가 당시 며느리 은하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진행시켰죠. 단 그렇다고 모든 걸 막 퍼준 건 아니었어요. 은하야, 너한테 결혼 선물로 집을 주기로 했다. 네?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내가 널 데리고 농담 따먹기나 하겠니? 하지만 그냥 주는 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던 집에 네 명의를 추가하는 거니까. 네? 그럼 맞아. 내가 소유한 집에 공동 명의자로 널 넣어주겠다는 거지.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말거라. 언젠가 내가 죽으면 모두 네 것이 될 테니까. 무엇보다 그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고 그곳이 너네 신혼집이 될 테니 나쁠 건 없지. 그렇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내가 너네한테 그리 호락호락하게 호구를 잡힐 것 같니? 저는 집부터 시작해서 모두 퍼주는 척은 했지만 결코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지는 않았어요. 사기꾼과 진짜 사업가의 차이는 자기가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말 다들 아실 거예요. 저에게는 제가 피땀 흘려번 돈들이 너무 소중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었답니다. 설사 그게 제 아들 며느리라고 할지라도요. 규성이는 일찍부터 제 성격을 알고 있으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며느리 은하랑 사돈 쪽에서는 말은 못해도 내심 불쾌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학력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한 만큼 우리도 나름의 안전장치는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은 진행되었고 저는 박수로 우리 아들을 다른 여자의 품에 보내었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했는데 막상 식장에 들어서서 행복해 보이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더군요. 우리 규성이 처음 가졌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처음에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증표였던 규성이가 나에게 내려온 구원의 동아줄을 받게 해주고 사업을 하면서도 늘 지치지 않는 동력원도 되어주고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내 곁을 떠나 다른 여자에게로 간다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엄마 품을 떠날 거라면 부디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랐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규성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은하에게는 저에게 숨겨온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규성이로부터 전화가 온 건 늦은 새벽이었어요. 뭐야, 규성아. 이 시간에? 엄마, 정말 죄송한데 혹시 지난번에 엄마 사업 때문에 자문받았던 변호사님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이 새벽에? 잠시 중얼거리던 저는 이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교통사고라도 난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규성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잇더군요. 싸웠어요. 싸워? 아니, 규성이 넌 학교 다닐 때도 싸움박질 한번 안 하던 애가 어쩌다. 아니요,
제가 아니라요. 네가 아니라면 그럼 누가 싸웠다는 거야? 은하요. 뭐? 엄마, 며느리. 제 와이프 은하가 싸웠다고요. 은하네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다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나 봐요. 어이가 없더군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알던 은하의 이미지는 재미는 없어도 상당히 조신하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싸움을 했다니 이해가 되질 않았죠. 잠옷바람으로 그날 새벽에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변호사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도대체 은하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아씨, 나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가니까 딱 은하가 경찰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당황한 은하가 눈을 끔뻑였답니다. 그날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은하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뭐? 분노, 뭐? 조절 장애요. 그러니까 일종의 화가 나면 잘 못 참는 정신질환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넌 지금 정신병자를 내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했다는 거니? 화가 나서 저도 분노가 치솟더군요. 규성이에게 다행인 건 저는 조절이 가능한 이성적인 인간이었다는 거였죠. 아니, 나도 그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항상 내 앞에서는 과할 정도로 얌전했는데 어쩌다 그런. 엄마 만날 때는 항상 안정제를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술을 먹거나 하면 조절이 더 잘 안 돼서.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골이 아팠어요. 이런 이야기를 결혼 도장 찍은 지 한참 후에 말한 내 아들 규성이. 아니, 어차피 결혼을 하더라도 차라리 미리 알았다면 결혼 준비 기간에 그리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모로 괘씸했죠. 하지만 은하를 괘씸하게 여기는 건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제 앞에서 물꼬가 터지니까 은하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저의 괘씸은 걱정으로 변모했습니다. 술 먹다가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웃었다고. 종업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뒷차 경적이 너무 커서. 온갖 이유로 은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나중에는 말리러 온 경찰한테까지 덤벼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규성이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혼해라. 하지만 엄마.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애초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더니. 서울대식이나 나온 애가 너랑 덜컥 결혼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그때는 그냥 집안에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돈도 없는 거였더라고요. 규성이는 저의 진지한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그러니 이혼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인생에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경고한 거였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곁에 있으면 같이 해를 입는다. 그리고 그런 제 예상은 적중했죠. 규성이가 결국 은하에게 폭행을 당했거든요. 주방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주방 가위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규성이의 허벅지를 베어 피가 철철 났고요. 저는 그날로 둘이 이혼.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별거라도 할 것을 강력하게 말했고 이번에는 규성이도 그걸 인정하며 따랐어요. 둘이 살던 집을 나와 제가 살던 집에 들어왔죠. 하지만 둘이 서로를 사랑하던 마음은 진짜였는지 이혼까지는 가지 않고 계속 별거 상태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저에게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도둑이 든 거였어요. 저는 쑥대밭이 되어버린 집을
놀라서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퍼뜩 정신이 들어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금고. 사업을 시작한 후로 저는 집 금고에 금괴 몇 덩이를 모아놨거든요. 은행도 무엇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행히 금고는 열리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꿈적도 못하게 못으로 박아두어서 도둑들도 열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한 모양이었어요. 워낙 금고 자체가 두껍고 무거웠고요. 하지만 집안에 도둑이 들었으니 금괴를 집안에만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걸 남동생들에게 맡기자니 그 또한 못할 짓이었어요. 녀석들은 제가 금고에 뭘 넣어두는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해서 금고를 맡기는 행위 자체가 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여 결국 제가 선택한 건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주하며 평범해 보이는 공간, 며느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 금괴를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기도 했으니 사실상 제 집에 보관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며느리 은하에게는 보관할 것이 있어 금고를 설치한다는 말만 하고, 설치하고 금괴를 넣을 동안에는 규성이에게 부탁해 둘이 잠시 외부로 나가 데이트를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며느리에게나 저에게나 서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며느리 집에 금고를 보관한 지 몇 달 후였어요. 규성이와 은하는 여전히 별거를 하면서 따로 사는 커플처럼 지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둘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자기들 인생이니 알아서 살라며 놔두었죠. 다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건 제가 금고가 잘 있는지 확인할 겸 은하네 집에 가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아, 그게 이번 주는 친정아버지가 오기로 해서요. 이번 주는 친정아버지, 다음 주는 친구들 생일 파티. 계속되는 핑계의 나열에 저는 점점 더 은하가 저희 방문을 꺼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은하에게 심증만으로 니년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니 당장 비켜서라 하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든 집안에 들어갈 핑계를 저로서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규성이가 또 은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는 뺨을 여러 대 맞았다고요. 아니, 도대체가 그 정신병자 계집애는 왜 너를 때린다니? 모르겠어요. 분명히 밖에서 데이트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은하네 집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의 말에 규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부부니까. 오랜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오붓하게 있고 싶었는데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집, 금고, 집, 금고, 금고를 보관시켜 놓은 은하의 집.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며느리 은하. 이상해도 많이 이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뚫고서라도 그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주말에 반찬을 담아 규성이까지 대동하여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제 얼굴을 본 은하가 당황하더군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은? 생각해보니 그간 너한테 반찬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야. 너 먹으라고 가져왔다. 네? 감사해요. 그래, 그럼 잠깐 들어가서 차 한잔 할 수 있겠니? 네? 그게 지금 집안 꼴이 엉망이라서. 역시나 핑계를 대는 모습에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한 달 전에도 엉망이라 안 된다더니 지금까지도 엉망이라니 이상하구나. 제가 워낙 게을러서요. 게으르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대신 청소 좀 해주마. 제가 들어가려 하는데 은하가 손으로 틈을 가로막더군요. 얼굴은 긴장으로 시뻘개진 채로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은 안 돼요. 어머니, 제가 금방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비켜라. 안 된다니까요.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비켜. 네 거지 같은 집구석이 아니라 내 금고 보러 온 거니까. 그래도 막으려는 은하의 모습에 저는 어거지로 그런 아이를 뚫으려 했어요. 규성아, 은하 좀 떼어내라. 당황하던 규성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은하를 제압하더군요. 은하가 악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런 아이의 비명을 뒤로하고 금고가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주한 것은 이게 뭐야? 저는 소중한 금괴가 담긴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잘 지키고 있겠다고 맹세한 금고는 이리저리 뚫리고 거칠게 열려고 했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이게 대체 뭐니, 은하야? 네가 내 금고를 잘 맡아두겠다고 하더니 이게 네 약속의 결과인 거니? 며느리 은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저를 똑바로 노려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게 누가 저한테 금고를 통째로 맡기랬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이가 없더군요. 물론 애초에 은하를 믿어서 금고를 이곳에 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은하는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기에 사람 된 도리로 제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강제로 열어보려 하지는 않겠지. 그동안 내가 베푼 은혜가 있는데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아니더군요. 은하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을 오히려 제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금고의 문에 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증거 확보도 어렵지 않았죠. 어이가 없었던 건 금고를 열려던 사람 중에는 은하만이 아니라 은하의 친구들, 심지어 사돈까지 있었더군요. 그렇게 양반이랍시고 도도한 척하던 사람이 정작 뒤에서는 그런 추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아이러니라니. 현재 두 사람에게는 재물 손괴와 절도 미수가 적용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고에 찍힌 증거 영상을 본 규성이가 결단을 내렸거든요. 은하와 규성이의 이혼 재판 또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은하와의 사건은 저에게 그다지 실현이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공장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던 날, 그날의 기억이 저에게는 더욱 힘들고 비탄스러웠죠.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제가 걸어온 길들이, 그 모든 고난들이 저에게 오늘날의 어려움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던 거구나. 그 점을 깨달았답니다.